자, 오늘 우리 아이들에서 매달 선생님들의 발달에 대해서 아이들의 무엇을 보고 관찰해야 되고 무엇을 또 기록해야 되고 뭐 어떤 걸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중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세반. 1세반이라고 하는 거는 0세 아니에요. 만 1세반. 이제 만자를 빼고 사용해야 그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직도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5살이요 하면 저는 만 5 세로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만 3 세예요. 그게 원내에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통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만이라는 용어도 안 붙이죠. 평가지에서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1 세반 하면 '아 1 세 반. 만 1세 반을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탁 장착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서 1세 반을 3세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1 세 반. 이건 꼭 알아야죠 하는 거를 꼭 짚어 드릴 거예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혹은 나 1 세반 선생님인데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체킹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요. 표준보육과정 개정된 내용도 다 반영이 되었고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객관성이에요.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안 돼요. 나는 이만큼 양을 적었는데 이건 관찰일지 하는데 그 안에 객관성이 하나도 없는 선생님도 있고 적고 싶은 내용만 적는 선생님도 있고 왜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냐면 변화를 보기 위해서요.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매달 매달 객관적으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객관적으로 적었는데 하고 보면 영역 중에 빠지는 영역이 있거나 혹은 내가 맨날 이 아이는 뭐 이 정도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이 아이가 항상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미흡해요. 얘는 참 부족해요. 이런 걸 적진 않는지 그럼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관찰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고 기록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사이트를 만들고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기관에서도 부모님 상담할 때 정말 유용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이트를 개발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원장님들의 교육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개편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보면 분기별로 한 분기 주기적으로 한 3 년마다 조금씩 개편되는 정책들을 보면 관찰일지가요. 맨 처음에 평가 인증이 나왔던 2003 년, 2007년 고때 관찰일지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맨 처음에는 관찰일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어떻게 성장이 되었냐면 각 반 아이를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일지에 한 틀에. 일지에 한 틀에 요만큼 쓰다가 나중에는 월별로 주기라는 게 나왔어요. "월별로 써야 된다."라는 게 있어 월별로 쓰다가 "몇 회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더 디테일해져서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연휴에 동안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발달 변화, 아이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잘 평가한 연휴의 평가를 보겠다. 이거는 매달 매달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가지에서 연의해 보면 월별로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예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원장님 보육일지 3 개월치만 보니까 그 앞에 건 안 적어도 되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보육일치는 당연히 선생님 적어야죠."라는 말을 하실 수 있고 통용이 되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서도 상식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관찰일지도 그래요. 관찰일지 매달 적어야죠. 매달 적는 것을 토대로 1 학기 분석을 할 수 있지 선생님이 어디 오은영 박사가 오시고 정말 유명한 박사님이 오시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하루아침에 본다고 해서 변화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선생님 누적된 기록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상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달 완전히 적는 거예요. 그걸 '아 평가대에서 연의해 보니까 매달 안 적고 이렇게 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도를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건 선생님 고유한 업무예요.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왜 강화가 되냐면 관찰의제 형태는 유치원의 생활기록부 형태로 성장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연의회가 똑같잖아요. 생활기록부 연의회 나가잖아요. 아이들 나이스에 체크하는 것도 연의회고, 그다음에는 아이들 방학쯤 해서 학교에서 받는 것도 그 생활기록부 성적표도 다 연의회 받는 거잖아요. 변화를 기록하는 거. 그런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의 업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잘하게 만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쓰면 이렇게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만들긴 했는데 너무 신기하군요.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정말, 정말 본심을 담아서 만든 이유는 선생님이 매달, 매달 정확하게 좀 기록하고 표준교육 과정 내용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선생님이 수기로 적는 내용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록해서 매달, 매달 이 아이들을 체킹하게 되면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요 정도 수준이 좀 되었네.' 하는 것을 배우고 연령별로 이 수준을 배우다 보면 '아 기록하는 거는 정말 잘하겠다.' 학습이 계속 매달 매달 꾸준히 되니까 최소 우리 반 아이가 2 명부터 열 몇 명까지 유아반 선생님은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시간이 확 주니까. 영어반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영어반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작성하는 이 수기 기록이 어디 다른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를 복사해서 붙이면 그것보다 빠른 시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 아이 내용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꼼꼼히 검토하시고 챗GPT 아이를 확 돌린다고 해도 그거 우리 아이 내용이 아니니까 그걸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유아교육에 계시는 분들보다 부모님이 챗GPT를 더 많이 쓰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챗GPT 제가 요즘 봐도 선생님이 쓴 걸 봐도 '이거는 챗GPT 썼네.' 하는 게 보여요. 그 문구들이 있어요. 문투. 문장에 약간 어투들이 있거든요. 이게 절대 그거를 완벽하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우리 아이들에도 챗GPT를 넣었는데 그건 선생님이 기존에 작성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도록 좀 쓸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의도는 뭐냐면 진짜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 따로 배우지 말고 교육 가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이것만 사용하면서도 역량이 길러지고 아이들 관찰하는 시야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선생님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발 의도였었어요. 그런데요. 왜 항상 공부를 하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직장이나 그 기관들이 더 많이 쓰고 있어서 확실히 이걸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잘 구현을 하셨던 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더 빨리 느끼는구나라고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 "저 기관이 이걸 쓰더라고요." 하면서 막 인스타에 막 올라가고 하니까 "뭐 어떤 거예요?" 뭐 소개보다는 뭐 "어떤 거예요?" 하고 하기도 하고 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보면 저한테 일부러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가정 원장님들이 좀 다 썼으면 좋겠는데 뭐 교육도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원에 혹은 내가 오늘 오신 라이브로 참석하신 분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 원의 선생님들을 정말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번은 조금 쓸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쓰는 글감들이 달라져요. 이렇게 술술술 쓰더라고요.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게 대표적으로 올린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보면 너무 잘 써서 원장님들은 저한테 잘 쓴 걸 자랑하거든요.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매달, 매달 이걸 적으면서 고민하고 또 원장님한테 또 컨펌 받고. 그러니까 진짜 이 선생님 잘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원의 보물이에요."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이 좀 필요해요. 보는 시야가 필요하고 공부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선생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사용하니까 한번 도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인제 총평도 챗GPT로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그동안에 선생님이 작성했던 내용 혹시 아직 총평 작성 안 해 보신 선생님이 있다면 총평 요렇게 우리 아이들에서 그동안 총평을 드래그해서 이걸 챗GPT에 이렇게 딱 여기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 이거 가정 배부형 총평인데 월별 순서대로" 선생님이 쪼끔씩 쓰셨어요. 다 쓰셨거든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달에 나타나는 아이의 특징만 쓰면 되는 거예요. 표준 보육 과정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이고 그 자료에서 놓칠 수 있는 아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현이 되어서 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플러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0 세반, 1 세반, 2 세반, 3, 4, 5 세반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릴 것을 제가 이렇게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유튜브에도 좀 올라갈 거고 녹화본도 공유가 될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걸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 세반 선생님을 위해서 1 세반 선생님 어떤 공부하시나요? 어떤 교육받고 어떤 공부하시나요? 딱히 1 세반에 관한 건 뭐 없을 거예요. 딱히 뭐가 없지 않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받는 거는 1 세반에 대한 발달 교육도 아니고 그냥 문제 행동에 관해서는 1 세반 선생님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 세반이라고 명명해서 따로 교육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1 세반 선생님은 어떤 교육하나요? 나는 체력이 우리 반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체력이 너무 딸려서 교육받는 것도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1 세반 선생님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자 질문입니다. 답을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1 세 애들은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1세 아이들은 왜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위층에 만약에 이사를 지금은 좀 아이들이 크고 이사 가서 있지만 만약에 이사 와서 예전에도 애들이 뛰어가는 보폭 소리만 '아 저기는 몇 세 아이가 살구나.' 이런 것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왜 1세 아이는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1 세는 만일세를 말합니다. 우리 만자를 떼고 이제 만이라는 것을 떼고 사용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말할 때도 1 세라고 하면 만일세, 이전의 만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1세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의 체크해야 할 부분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선생님은 원론적인 것도 좀 아셔야 되거든요. 1 세애들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하냐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1 세 반 선생님들이 좀 1 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세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1 세애들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하냐면요. 1세 전에는 0 세였죠. 0 세였죠. 1 세는요 보면 특징이 유모차를 반드시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기 싫다고 치우는 게 1 세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1 세의 어린이집을 오려고 하는 부모님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 세는 '아 여기 교육은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아이 좀 맡아 줄 수 있나요?' 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1 세는. 그래서 어디나 기관은 '아 0세 수요가 좀 없네. 2세 왜 이렇게 나가지?' 하면 1 세는 가장 많을 거예요. 자, 1세 아이들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하냐 제가 막 부모님 원화 모집 이런 거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1 세는요 0세 때 기어다니고 걸음마 아장아장 1세 중에서도 걸음마 아직 아장아장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장아장 할 때 나의 마음은 나의 인지는 저거 보이고 저 말귀도 좀 알았는데 내 몸 행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장아장하다가 마음이 급하면 톡 넘어져서 여기 깨지고 여기 하는데 안 되면 잉 울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머나 만일세가 어느 정도 두돌이 좀 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뛰면 뛰는 대로 속도가 나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소리를 지르면 지르는 대로 소리가 커져요. 이런 자유성은 정말 나의 자기 주도적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전엔 잘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약이 많았어요. 이걸 막 잡으러 가고 싶은데도 못 가니까 엄마가 안아줘야 갔고 보행기를 타야만 갔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뛰어가서 잡을 수 있고 이만큼 뛰면 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세 아이들은요. 신체 활동이 정말 정말 많아요. 아닌 아이도 특수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1세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 봐서. 자, 그러면 1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요렇게 수준별로 나눴는데 이 영아 수준에 선생님이 1 세만 딱 포커스를 보실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가 요건 표준보육과정 기초대로 우리 아이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 선택만 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건 다른 사용법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세 반 선생님이 보실 때요. '아 우리 반 아이는 1 세구나.'라고 해서 여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극을 느끼고 자유롭게 반응을 탐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수준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수준인지. 그러면요. 1세 아이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끼고 자유롭게 반응한다.
전체 감각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가 1세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능 검사가 아니어서요. 우리 반 아이는 아직 좀 안 되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보육 과정에 있는 지침이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1 세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거보다 더 뛰어난 아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반 아이들이 1세 아이인데 "아직 이거 뭐 잘 못한다." 뭐 "감각을 이용해서 아직 잘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걸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교육 과정에 있는 지표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이건 우리가 매달 매달 체킹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 한번 쪼끔 한번 체킹 한번 꼼꼼히 읽어 보 제가 잠깐만 문자 하나만 보내올 테니까 요거 꼼꼼히 쪼끔만 읽어 보게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요거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반 아이들이 몇 세 수준인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요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달 체크했기 때문에. 자 1세 아이 지금 체크해 볼게요. 1세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 이 감각을 활용해서 주변을 탐색해야 돼요. 왜 감각을 활용해야 될까요? 왜 감각을 활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직 알고 있는 개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느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표준보육 가정의 영세에 "느껴보아요."라고 나오죠. 그게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느끼면서 만지면서 '아 이건 무슨 촉감이야. 아 무슨 냄새지?' 이러면서 '아 이건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맛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감각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영화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색을 한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 세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신체 일부분의 명칭을 알고 인지한다. 그럼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1세 수준은요. 1세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선생님이 지도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그러면은 손가락도 신체 활동을 이렇게도 해 보고 자 "두 팔을 올려 봅니다."라고 했을 때 두 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명칭을 아는 거죠 일부. 나중에는 각 부분의 명칭 2세 되면 "각 부분의 명칭과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세 아이 중에서 좀 언어가 빠른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 저 발목이 좀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 얘는 좀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2세 아이들은 각 부분의 명칭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데 1 세는 "발이 아파요." "발목이요." "발." 이렇게 구분을 못 하죠. 그러면 1세 수준으로는 적합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우리 반 어떤 아이는 좀 빨라요가 아니라 이 정말 2세 수준까지 '얘는 해낼 수 있는 아이네.'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자리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원활히 한다."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 되기 힘들 거예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거. 자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되게 서 있고 잘 달리다가 멈출 수 있다. 자 여기 신체 균형 보고 협응하고 이동 수준 보면요. 한번 한꺼번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해서 간단한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으며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난간 없는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고 걷고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할 수 있다. 1세에 보면 균형을 잡고 서 있고 멈출 수 있다. 도구를 다룰 수 있고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동 운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 그랬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원래 아이들의 본성은 1 세가 되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우리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절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1세 때. 1세 때. 어떻게? 달리다가 멈추기를 "멈춰. 뛰는 거 아니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을 통해서 멈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나이 땐 이걸 할 수 있대요. "아니 왜 쟤는 맨날 뛰어다녀?" 라고 걔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 1 세는 이런 거 할 수 있네.' 선생님이 알았다면 '쟤는 진짜 멈추기 안 되나 보다. 원장님 쟤는 말도 마세요. 어머니 지 정말 정신없어요.'가 아니라 이 1세 아이들이 이거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멈춰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신체 활동할 때 "자 여기까지 두 발 모아서 서 보자. 두 발 콩 콩 콩 해 보자."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넣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은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되어서도 못하는 게 조절 능력이 신체에서부터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되게 중요하죠. 몸과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막 이 도구를 잘 다룬데 이렇게 막 뚜껑 열고 할 때 "아 안 돼요. 선생님이 해 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대. 1 세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0세 앉기도 안 되는 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1 세는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원래 이 수준 아이들이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이렇게 돌려 보자. 안 되는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게. 요만큼 살 열어 주고 다시 네가 해 보자. 잠그는 거 해 보자." 이런 것을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게 1 세가 할 수 있대요. 모르셨죠? 모르신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아이들의 기초적인 표준보육 과정을 제대로 숙지 하지 않았다면 이걸 또 모르신 분도 많을 거야. 난간 없는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 못할걸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나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령에는 굉장히 신체 발달이 뛰어난데 이걸 이렇게 지도를 해야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배우기 때문이에요. 1세 때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선생님은 매일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신경 막 조절 능력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조절 신체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매일 뛰어다니고 바깥놀이가 두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1세 아이들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자, 1세 반 아이들 기본 생활 습관 가르치나요? 아직까지 애들이 하나요?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세 반에게 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손 씻기와 이닦기를 혼자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교사 도움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지만 마무리는 선생님이 해 주는 게 맞아요. 인제 "양치할 수 있겠지." 하면 잘근잘근 씻고 오는 아이들이 1 세일 거야. "못해요." 하거나 물 다 삼키고. 선생님이 옆에서 마무리하거나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 선생님이 도와주고 쪼끔 도와주고 아니 아이들이 쪼끔하고 선생님이 마무리를 80% 도와주고 처음엔 30% 하고 마무리를 70% 이렇게 쪼끔 분배를 해야지 "아직 안 돼. 잠깐만 있어 봐.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선생님이 다 해 버리면 아이들은 마무리를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세가요. 생각보다 중요한 나이예요. 근데 예전에 이걸 가정에서 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다 하고 기저귀도 다 떼고 대부분 어린이집에 오는 나이가 1세 후반. 엄마가 인제 '아 이 정도 기저귀 뗐으면 어린이집 가도 되겠다.' 하는 게 그때 오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0 세부터 오잖아요, 아이들이. 0 세부터 오니까 대부분의 모든 기본 생활 습관과 아이들의 신체 조절은 기관에서 대부분 하는 게 맞긴 해요. 부모님도 가르쳐야 하고요. 이제 1세 아이들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으려 하지만 마무리는 교사들. 그러면 숟가락과 포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1세 반인데 우리 반 애들은 안 돼.'라고 했을 때 한 번 줘 보셨는지. 아니요. 줘 봤더니요. 이렇게 푸고 한데 그 푸는 거에서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안 돼요." 하는데 그럼 언제쯤 될까요? 지도하지 않으면 잘 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뭐 유아반 되면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건 엄청난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능해야 되고요. 자,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려고 한다. 이게 1 세인 거예요. 1 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곳에서 놀아야 되는데 겁없이 막 뛰어내리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곳은 이런 곳이야."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1 세 간식 및 식사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먹으려고 노력한다.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건 네 자리야."라고 해서 조금씩 인지할 수 있도록 사진도 좀 붙여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1 세 배변 습관 어떻게 되냐 변기에 관심을 보이고 앉아 보려고 시도하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식 변기, 화장실 등 정해진 곳에서 배변할 수 있는 나이에요. 자 1세 되면요. 배변 훈련이 가능해지긴 해요. 가능해지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변 습관 형성 수준에서 보면 '왜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발달 적기를 놓치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돌 지나면 배변 훈련을 가정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막 때려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때렸지. 누가 이렇게 팬티에 시에라어." 해서 약간의 훈육이 들어가긴 하죠. 막 때리면서 혼내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13 개월, 15 개월 되면 희한하게 다 배변 훈련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좀 늦되다 하는 아이들은 1세 때도 다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정에서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2세 아이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더 문제인 거는 만 3 세가 되어서도 아직 기저귀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부모님과 양육자 혹은 함께 하시는 선생님의 잘못인 거예요. 이 적기 때 그걸 제대로 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고착화되어서 이게 너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냥 성인이 되면 더 수치심이 성인이 아니라 좀 더 크면 좀 더 수치심이 생기고 '다른 애들은 다 기저귀 안 하는데 나는 왜 하지?'라고 해서 더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적기라는 게 필요한데 그 적기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발달에서도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준보육 과정 내용만 보셔도 '어머 이 연령대 이건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은 이 연령대 이 수준을 보고 '아 우리 반 애들은 이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준이 높은데.'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지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체크리스트 쓰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기관 원장님들한테 어떠한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 혹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개인적 여담으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진 상황은 뭐냐면 근데 소장님 있잖아요. 이거 체크하는데 예전엔 잘 몰랐는데요. 요즘은 애들 수준이 항상 3 단계씩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12월 달 되면 다 최대 수준으로 되어서 '이게 맞나?'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 물어보는데 그건요. 그 원이 선생님이 지도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통계치가 있잖아요. 어떤 기관을 보니까 "아니요. 애들이 다 0 1세 이런 것을 쪼끔 관리자 모드에서 보면 오래 쓴 기관들 혹은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하고 지도를 잘하는 기관들을 보면 1세 수준은 당연히 1세 아이들이 되는 거지만 좀 개월 수가 갈수록 12 월, 1월 이렇게 한 학기를 좀 올라갈수록 다음 연령에 근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은 가만히 놔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령대를 잘 파악하고 선생님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원장님 진짜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수준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아 이 수준은 되게 쉽게 잘하는데 우리가 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게 너무 기준치가 낮은 건가?' 하는데 이 기준치는요 표준교육 과정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낮을 수는 없어요. 그냥 '기준이다.' 생각하는데 오늘 인제 1세 교육을 들으시면서 1 세 완성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반의 1세 아이들 이걸 못하는데?'라고 하면 벌써 9 월에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도하셔야 돼요. 정확한 기준을 아시고. 자 그래서 1 세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배변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 해야지, 언제 해야지가 1 세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을 들이죠. 2 시간마다 가서 쉬하자. 2 시간마다 가서 쉬하자.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어떻게 쪼끔 졸이면서 좀 참았다가 누워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야외 활동 가면 이렇게 쪼끔씩 생겨지기는 거도 하죠. 자 위험인지도 보면 교사가 위험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하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 편차가 있지만 1 세면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세 아이들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 1세 말 잘하나요? 약간 정말 케이스 차이가 좀 크던데 우리 반 애들이 혹은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정말 스피커다. 엄청난 토커다. 하면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또 부모님이 말을 정말 이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기준점을 한번 봅시다. 아이들은 진짜 언제쯤 말할 수 있나? 말할 수 있는 애긴 한가? 자, 한번 보면. 1세,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여서 좀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여서 정확하게 말을 못할 겁니다. 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 차이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화난 목소리 막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할 거예요. 자, 1세. 낱말을 듣고 친숙한 사물과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아는 거 인지가 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알아. 우리 집에 있어. 라는 것들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먹던 물컵 갖고 다 알잖아요. 그죠? 말은 못해도. 선생님이 왠지 분위기가 바깥놀이 갈 것 같다 해서 벌써 저기서 양말 신는 애들이 1 세잖아요. 말은 못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1 세.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본다. 이게 아까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바깥놀이 나갈 것 같다. 그럼 이거 빨리 치우자. 선생님이 바깥놀이 안 나갈 것 같다. 선생님이 이거 하면 뭐 해줄 것 같다라는 거. 혹시 다른 친구가 이럴 것 같다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돼요.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발음하거나 의미 있는 음절을 내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요, 옹알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음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하는 거, 물을 주세요. 함축적으로 말하는 의미 있는 음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음절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물 달라고 알았어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를 대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세심하게 본다는 모델링이 진짜 잘 되는 게 1 세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흉내도 되게 잘 낼 거예요. 하고 그러면 물이라고 해 봐. 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 먹고 싶어요." 선생님 물 주세요." 하고 싶어서 여기 왔거나 "선생님이 물 줄게요." 한 3번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잠깐 하면 선생님이 한 번에 알아채고 물 달라는 거 맞지?" 이렇게 주면 아예 말이 늘지가 않아요. "물 주세요." 하고 온 거야. "선생님 물 주세요." 하고 싶은데 물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됐구나. "선생님이 여기 물 줄게요." 라고 한 3번 정도는 하셔야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아 물 주세요. 라는 것이 붙여야 되는 문장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단편적으로 이 아이의 행동만 보고 알아채서 막 행동하다 보면 말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1 세 교사의 말이나 성인의 말을 모방해서 발음한다고 했죠. 굉장히 탐색을 많이 하거든요,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성인의 말도 막 흉내 내기도 하고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은 못하지만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사투리 막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의 말이나 성인의 말을 모방해서 말하니까 선생님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리 짝꿍 선생님하고 대화 나눌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두 낱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한두 낱말로. 문장으로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2 세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2 단어 이상 짧은 문장으로. 자, 문장이란 건 동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하고 가자." 바깥놀이, 띠띠, 빠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밖에 가요. 배고파." 뭐 이렇게 문장을 붙이게 되면 이제 2세 수준이 되는 거예요. 2 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겠지만 그게 정확한 문단이구나.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이들은 계속 배우게 되는 거야. 자, 1 세인데요. 이제 사회성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거든요. 뭘 올렸냐면 1 세 애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친구를 깨물어요, 꼬집어요.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참 문제 행동으로 봐야 하는 건지도 애매해요. 왜 지금까지 한번 쫙 들어보면 좀 이해되세요? 왜 그런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모든 건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아직까지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은요. 가장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선택해요. 그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우는 거. 울면 엄마가 다 해 주니까. 혹은 막 자지 요만큼 울면 요만큼 해 주고 더 크게 울고 마트에 가서 사람이 많은데 울고 친척집 갔을 때 울면 엄마가 더 잘해 주니까. 그건 아이들은 학습이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본능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 뒤집어지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는 거는 선생님이 컨트롤 잘하시더라고요. 얘기도 공감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뭐 해결도 좀 해 주고 등도 쓰다듬어 주고 또 "아니 이거 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라고 좀 얘기를 해 줘서 좀 일관되게 코칭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물고 꼬집고. 이거는 선생님이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이 아이들 특히 이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1세 때 제대로 코칭을 해 주지 않으면 2 세가 되어서도 그 행동은 지속될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무도 이걸 뭐라고 하지 않고 방법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는데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좋아.'라고 고착화 되면 뭐 그 방법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세 때 이런 걸 지도해 주면 좋은데 아이들은 한 번에 지도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운이 좋으면 30번 만에 지도가 되고 어떤 아이는 200번 해야 지도가 되게 돼요. 그건 아이들마다 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깨물고 꼬집고 친구 괴롭히는 건요. 이때부터 지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얘네 지금까지 안 그렇다가 왜 그러지?" 그럼 지금부터 지도가 들어가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얘가 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럼 어떡해요. 계속 깨무는데.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 깨물었을 때. 이걸 분명히 마찰은 좀 있었을 거예요. 마찰은 쪼끔씩 있었고 옛날 노는 장난감이 겹치거나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걸 놀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싸고 안 줘요. 혹은 지나가다가 툭 지나가다가 장난감을 나는 그냥 걷다 보다가 옷이 슥 쓸렸을 수도 있는데 장난감이 좀 흐트러지면 얘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저리 가고 팍 밀 수도 있고요. 으윽 하고 꼬집어 나의 화난 거를 으윽 하고 꼬집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앙 깨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행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죠. "누가 친구 깨물어."가 아니라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 깨무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고 두 번째는요. 방법을 좀 얘기해 줘야 돼요. "친구 절대 깨물면 안 돼. 아파.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몰라 자기도 너무 억울하니까 울 거예요. 그럼 어떡해? "네가 여기 왔으니까 내 장난감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잖아. 나 너무 속상해. 이거 말하고 싶었지." 라고 해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가르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 그래서 왜 1세 때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은 거는 우선은 아이들의 언어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걸 그냥 그 상황만 회피를 계속하다가 2 세가 돼서 말도 잘하는데 계속 깨물고 꼬집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 아이한테 지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단순히 깨물지 말라고만 하지 "나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 올바른 방법이 뭐지?"를 잘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 깨물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다음에 뭘 해야 돼?" 라는 것들 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1세 때는 안 믿기겠지만 저도 다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아이 대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안 하던 행동에 이 아이가 하게 되면요. 가정과의 상담이 좀 필요해요. 좀 바뀌어진 가정의 양육 태도가 뭐가 없는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가정을 막 싹싹들이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원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은 좀 상황을 선생님이 시간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대부분 언제 많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아이들 다 점심 먹이고 양치하러 가서 선생님 시야에 많이 없을 때 그때 정말 아이들이 자유로운데 그때는 아이들이 약간 피로도도 있거든요. 잠을 자야 할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할 때 선생님 눈 시야에 있을 때보다는 그 시간에 진짜 많이 다툼이 날 때 그때에 내가 양치할 때 어떤 대안으로 해야 되는지 뭐 보조교사 선생님 "우리 반 애들이 이런 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 시간대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두 번째 계속 굉장히 마찰이 있을 때 어떤 사건으로 얘네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보시고 깨문 아이가 계속 깨문 아이를 또 깨물긴 해요. 계속 그 아이들이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부모님도 몰라요. 왜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는데 둘이 중첩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놀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좋아하는 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놀기도 잘 놀고. 그다음에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언어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대신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다 기관마다 양상이 다르겠지만 이 장난감 한 대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아예 이걸 없애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다양한 각도로 한번 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봅시다. 1 세는 사회성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거울 속의 나를 인제 그때 좀 알아봐요. '쟤는 나'라는 거 이렇게 좀 움직이면 '나'라는 걸 좀 알아봐요.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서 놀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인제 '나 이거 놀 거야.' 하루 종일 놀기도 하고 놀지도 않지만 갖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다양한 나의 다양한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는데 말이 표현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래 이름을 알고 또래 친구의 관심을 보여요. 1 세는요. 정말 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해요. 바깥놀이 가서 연령이 안 맞는 형아들 뛰어다니도 자기는 너무 재밌었다고 해요. 다 같이 노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할 때이기도 합니다. 1 세 만나고 헤어질 때 간단한 인사를 한다. 인사할 수 있네. 스스로 할 수 있네. 그러면 내가 등하원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지도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1 세반 환경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봅시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변 환경의 색 모양에 호기심을 많이 가진댔어요. 그래서요. 실질적인 사진 자료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뭐든지 어디서 봤던 거. 바깥놀이 만약에 간다. 산책을 간다 하면 아이들의 시야에 보이는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로드로 해서 그 길가 로드 맵을 해서 한번 사진 찍어서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도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로 사진을 이렇게 쫙 나열해 보세요. 이건데. 내가 갔던 덴데 하고 다음 날 또 똑같은 그 길을 가더라도 탐색하는 방법과 자세히 보는 법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변의 소리, 움직임. 그래서 동화책 읽어줄 때도 보면 부모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한 오디오북 이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애들한테는. 자 그다음에 리듬과 음소리에 맞춰서 노래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 이게 되게 귀엽지 않아요? 1 세들은 뭐든 흥얼흥얼한데 지가 아는 부분만 지가 아는 부분만 음정은 되게 정확한데 흥얼흥얼하다가 그 단어도 명확하지 않고 딱 지가 아는 부분만 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좀 따라 부를 수가 있어져요. 자 1 세에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 그리기, 꾸미기 등의 미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릴 수도 있고요. 꾸미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 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도구를 활용해요. 자발적으로 그리기, 꾸미기.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자발적으로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2세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관심 1 세죠.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이나 단순한 자연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세의 환경 구성은요. 실질적인 사진 자료, 자주 볼 수 있는 것, 주변에 관심 많은 것들을 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캐릭터, 아이들의 이미지 그래픽 이런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단순한 자연 변화, 자연 사진물, 실물 사진, 실물 자료 이런 것들이 1세 아이들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컨설팅을 받으면 환경 구성할 때 "이런 거 실물 자료로 하세요."라는 말을 영화반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쪼끔 더 주변 환경하고 쪼끔 더 도움되는 다양함을 쪼금 더 확장할 수 있는데 1 세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아이들은 개념을 익혀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탐구 태도 수준도 볼게요. 1 세 감각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해서 능동적으로 탐색한다. 능동적으로 한 거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탐색. 탐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있다와 없다 구분하고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있다 없다. 근데 이때는요 0-1 세는요 대상 영속성 지각이 안 되니까 있다 없다 구분을 못 했는데 1 세부터는 인제 있다 없다. 숨겨도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개하고 여러 개. 이게 더 많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세 보면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구분하는데 자 어디에도 보면 요 연령에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잘 듣고 있나? 우리 반 1세 아이들한테요. 1, 2, 3, 4, 5 숫자 가리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숫자를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숫자를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1. 이거는 한 개, 이건 두 개야. 수를 가리키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채팅 나눌 수 있어요? 일세 수를 가리키는 게 안 돼요. 맞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 그건 어디에? 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인제 수량이 많고 적음을 구해서 유아반에 해야 되는 거야. 숫자 카드 놔두고 1 이거 한 개 말하는 거야. 엄마들 진짜 많이 하죠. 이때는 수학적인 개념은 부피도 있고요. 많고 적음도 있고요. 있다 없다도 다 수학적 개념이고 높고 낮다 다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있다 없다. 이만큼 있네. 그 맞는 것도요. 막 선생님이 10 개와 11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 적은 거는 1-2개 놔두고 많은 건 이때만큼 쌓아 놓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이거 진짜 많다. 그지? 이건 진짜 쪼금이다. 우리 많이 가지고 와 볼까?'라는 것을 좀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많게 표현하는 거구나. 적은 걸 이렇게 작다고 좀 표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숫자는 절대 아직까지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발달해 맞지도 않아요. 그죠? 아마 이거는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세 되어서 가끔씩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때도요. 1세 수준에서 쪼끔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 이런 걸로 확장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숫자 1, 2 이거는 기호에 대해서 외우는 거거든요. 그거 유아반 해도 충분해요. 수학적인 개념만 명확하다면.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1 세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으면 특히 관심을 가진다. 주변에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실물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주변 동식물, 식물도 직접적으로 좀 만져보고 소리, 움직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으면 특히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죠. 동물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긴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찾아오는 동물원 이거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거하고 쪼끔 더 제가 더 여담으로 더 플러스 해 드리면 찾아오는 동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관에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쪼끔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하냐면 동물이 왔을 때 태도, 동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죠? 왜냐하면 1세 때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2세 때도 똑같은 행동이 나올 거라서 동물이 올 건데 그 동물은 이렇게 하면 아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지면 아프대. 우리 와서 막 이렇게 만지면 너무너무 싫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만지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동물이 더 좋아한대. 왜? 아이들은 쪼금 작은 미물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면 개미를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큰 동물이 나타나면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그만 큰 동물이 막 오진 않겠지만 작은 동물이 오면은 애들 사이에서는 무서워서 못 가는 아이도 있으면 이렇게 탐색을 하겠지만 집에서 동물하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서 익숙해서 다가갈 거예요. 근데 가끔 부모님들도 보면 어 동물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끔 놔두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지금 동물하고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하면 뭐 동생도 막 마음에 들면 그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좀 존중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동물이 찾아오는 동물이 있기 전에 오기 전에 "동물이 올 건데 우리 오늘은 어떤 동물이 올까? 되게 궁금하다." 그지? 선생님이 뭐 사전 알면 "이런 동물이 온다는데 이런 동물을" 이렇게 해 주면 '아 얘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야. 그러면 동물이 너무너무 아플 수도 있대." 라는 것들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영상 보면 애들이 막 하는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의도는 장난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막. 근데 그게 동물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명체에 관심 관련된 것도 관심이 있을 때이니까 좀 더 명확한 도덕적 개념을 알려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1세
교사, 상호작용. 지금까지 선생님들이요, 영역별로 이 1세 아이들은 뭘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보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 반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혹은 선생님들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중에서도 보면 이걸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서 '일세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다고? 나 몰랐네. 나 뭐 지도 안 할 생각 나 지도를 안 했지 왜?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반 애들 이거 잘한다면 선생님이 지도를 정말 잘하신 거야. 이 아이들은 단순히 성적만 한다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양육자와 보호자와 교사의 지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1세 교사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 몇몇 상호작용 예를 들어 봤죠. 1세 아이들의 가장 큰 핵심은 2 세가 되어서 원활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되어야 돼요. 언어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아주 많은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혼자 떼쩔떼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 무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죠? 물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 선생님한테 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따라 줄게. 물 맛있게 마셔."라고 해서 최소 3번 이상 이 아이가 이걸 좀 습득할 수 있도록 "물 줄게 잠깐만." 하고 끝나는 것이야. "물? 잠깐."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서 왔구나. 물 마시고 싶어서 와서 무무무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물 줄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런 스피커가 되면 아이는 어느 순간 "물 마시." 이렇게 말을 뛸지도 몰라요. 그래서 1세 교사와 선생님의 상호작용은요.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대신 해 주되 자주. 많이 해 주는 게 굉장히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덜 다툴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간의 다툼도 쪼끔 줄어들 거예요. 자, 1세 학부모님이 좀 바라는 교사상 상담도 인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1 세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제가 앞에도 얘기했죠.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왜? 너무 이 세는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어린이집에서만 봐 줘도 너무 감사해요. 최대한 늦게 데리고 갈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바라는 건데 그런데 이때 어떤 상담을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요. 우선은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다. 너무 뭐 아이들을 꼬집는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거에 집중을 못한다. 이거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1 세아이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도하세요라는 것도 있었죠. 신체 활동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든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말을 진짜 "왜? 왜? 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혹은 뭐 바깥놀이만 갔다 오면 애들이 막 싸우고 한다든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든지 엄마하고 계속 뭘 놀아 달라고 한다든지 울기만 한다든지 때를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하면 1세 부모님이 제일 많이 오세요.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녹화본을 한번 보시면서 '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구나. 어머니 1 세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1세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특징을 좀 얘기하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했더니 요만큼 좋아졌어요. 혹은 "쪼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쪼끔 더 지도를 해 볼게요." 하는 선생님의 노력. 1세 아이의 특징, 두 번째 선생님의 노력. 그다음에 노력해서 변화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은 좀 달라 보여요. 근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좀 변화 있었다. 아직까진 변화가 없지만 전 지켜보고 있다라는 선생님의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요 루트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완벽해요. 하고 계시죠? 그죠? 제가 상담에 관해서도 10월 말 11월 초에 상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라고 시기를 쪼끔 제가 인스타에 올리긴 했는데 아마 10월 중순에 상담 관련된 강의도 좀 할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혹은 선생님이 기존에 있던 자료 가지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저 이거 매년 하긴 하는데 또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또 선생님마다 그 상담할 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하면 그때 상담 강의할 때 좀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요 상담할 때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쫙 펼쳐 놓고 펼쳐 놓고 그래서 이걸 요즘은 원장님들이 신학기 때 설명할 때 "아 저희 어린이집은요. 정확하게 아이들 관찰 기록 분석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이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요." 했더니
너무 반해서 당장 입소되게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도 보면 그냥 부모님한테 받은 상담 신청서가 모두가 아니라 그동안의 선생님의 자료, 근데 대부분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병원 선생님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도 다 조금은 상담 체계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원해서 구비를 하신다든지 우리 아들 쓰시면 요거 출력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월별 분석 이랬습니다. 그동안의 아이는 요런 약간의 영역별 변화가 조금 있었고요. 대부분 우상향이에요. 조금씩 발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체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발달이란 건요. 그 앞에 발달이 이어서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막 발달 툭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엄청난 충격이 있어서 아이가 어디 다치거나 하지 않는 한은 항상 발달 우상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상담을 앞둔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면 요러한 발달 그래프에서 급속도로 높아지는 달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은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사용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모든 달이 이렇게 우상향, 이거는 제가 한 거니까 우상향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달은 언어가 폭발적으로 하는 달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달에 캐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는요, 이때 어머니께서 뭐 하고, 뭐 하고, 혹은 그전에는 언어가 그대로다 이때 폭발적으로 한 게 친구 관계가 뭐가 어때서 이런 활동을 하더니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하고, 혹은 신체 활동, 다양한 탐구 활동이 이런 식으로 되게 표현력이 많이 증대했어야 하는 월별까지 더 꼭 집어주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세 또 공부할 거예요, 2 세. 좀 연령별로 정말 우리 반 해당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무엇인지 아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지도를 안 했구나. 이 우리 반 가지고 있는 아이들가 능력치인데 이거보다 뛰어나네. 뭐 내가 지도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1세 반 선생님 중에서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1세 선생님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해야 할 것이 다시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고 모든 아이들이 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해야 할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이마다 양상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에 따라도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가정 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우리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잘 보살피고 체크하고 지도하지만 가정에서 또 흐트러 가정에 생각보다 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뭐 원내에서 더 많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잠자고 뭐 하고 하는 시간 주말하고 하면 가정이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분배가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체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도가 필요해요. 가정이 안 되니까 힘들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죠? 최소 이 아이들이 이 연령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보여요, 하나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표준보육 가정에 있는 범주를 선생님은 항상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계획 안에도 그 연령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관찰 일지도 그 연령에 맞게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선생님 기본값이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 참고하지만 내가 그래도 매달 이러한 시스템을 쓰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조금은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우리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내가 함께하는 동안에 좀 더 나은 성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망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쪼끔만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1세 우선 1세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맨날 왜 그래?'라고 봤는데, 다른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였네. 1세 원래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선생님의 지도법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이 성장하는 데. 자, 오늘은 1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 세. 다음 시간에는 2 세 교육하고, 또 10 월에는요, 상담 강의 한번, 2 학기 상담은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재원율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2 학기 상담에 관련된 강의도 우리 아이들 단톡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